남해의 작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한유진은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창가에 항상 백합꽃이 꽂혀 있던 집. 유진은 종종 엄마가 흰 백합을 들고 웃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웃음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따뜻했죠. 유진아, 백합은 순수한 사랑이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은 이 꽃처럼 하얗고 깨끗해야 해. 엄마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랐어요. 가끔은 엄마의 손목에 있는 특이한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빛과 은빛이 어우러진 테두리, 그리고 시계 뒷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 시계는 특별한 거야. 언젠가 내게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엄마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유진은 엄마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 그 특별한 시계가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유진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18살 너무 이른 나이에 그녀는 혼자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친척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의 뜻을 따라 서울로 가기로 한 거죠. 서울에 가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남해의 파도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유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엄마의 희망을 품고 그녀는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반드시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 버스가 남해를 떠나며 유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남해와는 달랐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 유진은 처음에 이 모든 것에 압도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금세 적응해야 했죠.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유진은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 그 다음에는 카페. 그러다 우연히 꽃집에서 일하게 되었죠. 꽃 중에서도 특히 백합을 정성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꽃집 주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합을 참 좋아하는구나. 손길이 다르네. 꽃집 주인의 말에 유진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꽃집 일만으로는 월세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진은 고민 끝에 퇴근 시간 이후 지하철역 근처에서 직접 백합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의 고객이 생겨났죠. 백합 소녀다. 오늘도 꽃 사갈게.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진은 조금씩 유명해졌습니다. 백합 소녀라는 별명도 생겼어요. 학교 친구들은 힘든 삶을 사는 유진을 걱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항상 단단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진은 백합을 들고 그 자리에 섰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항상 엄마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계는 더 낡아졌지만 유진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죠.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는 밤, 유진은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 목소리만은 선명했어요. 유진아,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늘 지켜보고 있단다. 그 말을 떠올리며 유진은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꿋꿋이 이어나갔어요. 백합을 팔며 공부하며 꿈을 키우며 그렇게 서울에서의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 유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한 노신사가 그녀의 백합을 사러 다가오면서부터였죠. 이 비 오는 날에 꽃을 파는 학생이 있다니 대단하구나. 그 한마디가 유진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도시의 거리를 강타하는 오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산 밑으로 몸을 숨기거나 건물 안으로 대피했지만 유진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어요. 소매치기 우산으로 아슬아슬하게 백합들을 보호하며 그녀는 오늘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도 꽃을 판다니 열정이 대단하네. 깊고 온화한 목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산을 쓴 노신사가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깔끔한 양복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는 듯 했죠. 비가 와도 생활은 계속되니까요. 백합 한 송이 드릴까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구나. 백합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지. 세 송이 주겠나? 유진은 조심스럽게 가장 싱싱한 백합 세 송이를 골랐습니다. 꽃을 건네는 순간 유진의 시선이 노신사의 손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노신사의 손목에는 엄마의 시계와 똑같은 시계가 차여 있었어요. 금빛과 은빛이 섞인 테두리, 특유의 디자인, 그리고 그녀가 수천 번 바라봤던 그 문양까지 틀림없었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노신사의 손목을 응시했어요. 저기 그 시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신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거 왜 그러지? 혹시 그 시계 어디서 구하셨나요? 유진은 자신의 시계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노신사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그의 눈이 커지며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 되었죠. 이 시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지? 노신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유진은 손을 떨며 설명했어요. 제 엄마의 유품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셨습니다. 노신사는 흔들리는 손으로 유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놀라움이 번졌어요. 내 이름이 뭐니? 한유진입니다. 노신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이 주소로 와주게. 시계를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유진은 혼란스럽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강태준, 직함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주소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강그룹의 본사 주소였어요. 왜 제가 가야 하죠? 유진이 물었지만 노신사 강태준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그 아이의 딸이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강태준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손에는 젖은 명함과 엄마의 시계가 쥐어져 있었죠. 명함을 몇 번이고 뒤집어 보면서 유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강그룹이라는 거대 기업. 그것들이 엄마의 시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허름한 원룸의 침대에 누워 유진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 시계가 정말 특별한 거였나요? 엄마가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죠.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이 천장에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봤어요. 시계바늘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학교에 결석계를 냈어요. 처음으로 학교를 빠지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그녀는 강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강그룹 본사는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진은 로비에 들어서자 위축되었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 모든 것이 유진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죠. 저기 강태준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유진이 말을 꺼내자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이 명함을 내밀자 그 표정은 급격히 바뀌었어요.
아, 예약이 되어 있네요.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유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엄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걱정과 기대가 뒤섞였죠. 마침내 도착한 곳은 건물 최상층의 회장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제의 그 노신사 강태준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는 창밖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함께 한유진 학생 강태준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후 강태준이 천천히 돌아서서 유진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제 내가 보여준 시계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뭐였지? 한미영입니다. 유진의 대답에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미영이가 내 어머니였어.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낯선 노인이 어떻게 엄마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회장님, 제 엄마를 어떻게 아시나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유진 학생, 내 어머니 한미영은 내 딸이었다. 유진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강태준의 말은 폭탄과 같았어요. 귓가에서 내 딸이었다라는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엄마는 강 씨가 아니었어요. 한미영이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태준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랐지 본래는 강미영이었어. 내 유일한 딸이었단다. 강태준은 벽면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숨이 멈췄어요. 그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젊은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파티장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엄마가 회장님의 딸이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나요? 왜 엄마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유진의 질문에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20년 전 내가 반대했던 결혼을 했다. 평범한 어부와 사랑에 빠져 모든 걸 버리고 떠났지. 강태준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유진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하는 아버지였어요.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 그 모습이었죠. 아버지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은 앨범을 넘기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 고집이 너무 셌다. 재벌가의 딸이 어부와 결혼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 그래서 딸을 가문에서 쫓아냈지. 그날 이후로 미영이는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내 자존심도 그녀를 찾아가지 못하게 했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충격 속에서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한 번도 외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항상 슬픈 눈빛으로 시계를 바라봤던 이유까지. 그러면 이 시계는 유진이 손목의 시계를 가리키자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의 21번째 생일 선물이었다. 하나는 그녀에게, 하나는 내가 갖기로 했지. 언젠가 화해했을 때 시간을 함께 맞추자고. 강태준의 손목에 있는 시계와 유진의 시계는 쌍둥이 시계였습니다. 유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미영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최근에야 들었다. 그것도 우연히 내가 너무 늦었구나.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도 함께 울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나타났다. 미영이의 딸 내 외손녀.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나온 유진은 정신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외할아버지, 그리고 알지 못했던 엄마의 과거.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죠. 엄마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강변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 미영은 부유한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우연히 만난 한 어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평범했지만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단다. 미영이가 그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강태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미영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남해로 떠났어요. 강태준은 그런 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20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그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구나. 강태준의 후회 어린 눈빛이 유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회사 임원의 입을 통해 들었다고 했어요. 그 임원의 친척이 우연히 남해에서 장례식을 보고 미영의 이름을 알아본 것이었죠. 미영이가 병으로 고생했다고?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내가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유진은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끝까지 외할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진은 어린 시절 엄마가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모습을 기억했어요. 내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그것이 엄마가 외할아버지에 대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엄마도 그리웠을 테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거겠죠. 유진의 손에는 강태준이 건넨 명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했죠. 내가 내 피를 이어받은 외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할게. 이번에는 내가 기다릴 테니. 유진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계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와 외할아버지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작은 시계 안에 있었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죠. 엄마, 외할아버지를 용서하셨나요? 제가 그를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같이 학교에 다니고 꽃을 팔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죠. 강태준에게서 몇 번의 연락이 왔지만 유진은 아직 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유진아,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니? 꽃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엄마의 일기장을 찾아 읽으며 밤을 새웠어요. 엄마가 남긴 흔적 속에서 과거의 진실을 찾고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유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강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덜 긴장한 채로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강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와줘서 고맙다 유진아. 강태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엄마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더군요. 유진의 말에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자주 서울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아니 두려움이 엄마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여전히 엄마를 받아주지 않을까봐. 유진은 엄마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구절들을 떠올렸습니다. 미영은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워 연락하지 못했다고 썼어요. 그리고 병이 심해졌을 때도 그녀는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죠. 아버지가 돈 때문에 날 찾는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유진의 말에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자존심이 셌던 거구나. 그 자존심 때문에 20년을 잃었어. 유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아기였던 유진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엄마는 늘 이 사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유진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강태준이 미영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미영의 글씨로 아빠와 나 영원히 잊지 않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렸던 거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늦었구나. 미영이에게는 너무 늦었어. 유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대신해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외할아버지? 그 말에 강태준은 유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 찬 시계가 맞닿았어요. 마치 20년의 시간이 드디어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이틀 후 유진과 강태준은 남해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묘소를 함께 찾기 위해서였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준은 미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유진은 엄마와의 추억을 나눴죠. 미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좋아했단다. 특히 백합을 말이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는 백합이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할머니가 미영이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할머니도 백합을 무척 좋아하셨거든. 유진은 처음 듣는 외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태준의 말에 따르면 외할머니는 미영이 15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후로 미영은 더욱 백합을 아끼게 되었죠. 차가 남해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백합 한 다발을 들고 미영의 묘소로 향했어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그곳에 미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왔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유진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외할아버지를 모셔왔어요. 드디어 두 분이 만나셨네요.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어딘가 해방감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비로소 풀려나는 순간이었죠. 미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어.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강태준은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 후회, 그리고 사랑까지. 유진은 조용히 그 옆을 지켰어요. 엄마의 영혼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을 거라 믿으며. 외할아버지, 엄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외할아버지의 마음을요. 유진의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있었죠. 이것은 서울 우리 집의 열쇠란다. 미영이의 방은 그대로 있어. 20살 때 떠난 그대로 언젠가 내가 보고 싶다면. 유진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과거, 그리고 유진의 미래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열쇠였죠. 시간이 흘러 유진은 강태준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서 백합을 팔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엄마와의 약속이자 연결고리였죠. 유진아, 이제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강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외할아버지, 이건 제 삶이에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죠. 유진의 단단한 의지를 본 강태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 그녀가 꽃을 파는 장소에 찾아와 함께 있어 주었죠. 어느 비 오는 날, 한 어린아이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왜 하필 백합이에요? 다른 꽃도 많은데.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거든요. 그리고 이 꽃은 순수한 사랑을 의미해요. 유진의 손목에는 여전히 엄마의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유진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미영도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